그럼 이번엔 시장을 또 움직일 만한 변수로 그 백신, 코로나 백신 예. 접종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봉쇄 조치 취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변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요. 그러나 이제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 후자가 맞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현재 시점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한 12개월 뒤나 말하면 6개월 뒤 이 정도의 것을 미리 반영하는 건데, 제 생각에 미국 기준으로 보아더라도 한 여름 지나고 나면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약간 형성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하나 다른 질문이 가능하죠. 코로나는 극복이 될 텐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까요? 사람들 그렇죠. 심리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맛을 봐버린 거죠. 비대면의 마트 받고, 그래? 기업 입장에서 어떨까요? 고용을 꼭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이전에 어떤 레벨의 글로벌 경제가 있다면 거기로 똑같이 가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코로나 이후에 세계는 많이 달라졌는데,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는 저는 올해 안에 좀 벗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결정해야 될 건 이거겠죠. 올해 연간을 놓고 봤을 때 올해가 나을까 내년이 나을까 저는 생각한다면, 올해는 게 지나가는 그거 아니고 어느 시점에 내년에 이게 정상화됐을 때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좀 부진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살아. 단적인 게 여행 못 가서 다들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맨날 주식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 띄워놓고 이게 언제 한번 움직일까.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좀 친한 어떤 지인 한 분이,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참 주가만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고, 그 큰 여행사들이 각 나라의 경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지 여행사들이랑 다 그 네트워크가 붕괴됐다는 거죠. 그 복구까지 너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코로나의 공포에서는 벗어나는 이런 계기는 올해 안에 시작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 그러니까 악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악재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현실이 눈에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실물 경기가 이제까지는 기저 효과라는 단어로 뭔가 사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성장률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을 해주시는데, 결국 달러가 결정될 거야. 지금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전 세계 자산을 놓고 보면 가장 부진했던 자산 중에 하나가 달러였거든. 그렇죠. 왜냐면 미국의 코로나 피해가 제일 컸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그리고 작년에 왜 중국이나 한국이 좋았죠? 코로나 피해가 적었으니까 셧다운도 적은 편이었고, 올해가 되면 미국이 결국 가장 빨리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률로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모든 위험 자산이 금리가 낮았던 거는, 위험 자산 선호가 나왔던 거는 결국 달러가 약하다고, 달러가 약한 거는 또 꼬리처럼 들어가다 보면 위안화가 강하고 달러가 약했던 두 나라의 금리 차가 마이너스 2.5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훨씬 경제가 좋으니까 위안화가 강했던 거죠. 네. 근데 이 상황이 되면 달러가 좀 생각보다 약하지 않은 상황의 시나리오도 검토하셔야 되고, 강세로 전환되는. 강세하면 또 많이 오해들 하시니까. 근데 최소한 달러가 약해서 모든 자산을 달러가 약한 걸 사는 2년간의 금리에서 벗어날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결국 금리를 자극할 거라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정상화에 관한 건데, 사실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기업 이익도 GDP 대비 최근에 버핏 지수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2022년 걸 땐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시 또 아까로 돌아가야 되는데, 2020년 기업이익이 영업이익이 48% 이상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40% 증가하면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걸 체크하셔야 된다. 이런 게 정작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기가 언제 올 것 같냐면, 저는 오히려 4월이 우리나라 선거도 있지만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고하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렇죠. 뷰들이 많이 그랬던 것 참 같아요. 인간이
우리가 시장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점점 앞서 반영을 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번 4분기 2020년 4분기 실적 우리나라 계절성 때문에 4분기에 좀 많은 걸 떨어내거든요. 그 시점을 한번 보면서 좀 시장을 가늠해 봐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달러 이야기를 잠깐 하시니까 또 떠오르는 질문이 그러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까지 신흥국 시장에 그래도 좀 단비 같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 같은 이런 현상들 다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 이게 이제 다시 다 회수가 되면 신흥국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2000년대 사이클의 재현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때가 너무 우리가 강렬하거든요. 2000년대. 예. 왜냐면 2000년대가 뭐냐면 아까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물건을 싸게 생산했거든요. 그럼 미국에 싸게 수출해 주니까 미국에서는 소비가 엄청 좋아지고 미국과 중국이 아름답게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었죠. 네. 거의 글로벌 불균형 시대였는데 그게 아까 제가 2008년 9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붕괴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화라는 게 붕괴된 겁니다.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이 붕괴되고 코로나가 뭘 가속화시킨 거냐면 고립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개인마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단절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분업화되고. 그러니까 분업화되면 옛날에는 중국이 생산하면 됐는데 미국도 자기가 직접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는 여기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아, 미국이 국민소득이 저렇게 높은데 저기서 물건을 어떻게 생산해? 바보야? 두 가지가 있겠죠. 중국에서 빼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인도 이런 데도 할 수 있겠지만 무슨 방법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애플 얘기 나오니까 바로 얘기 나온 게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공장 세우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기아차 공장에다 하던가. 그러니까 리쇼링이 별거 아니에요. 자꾸만 이 국민소득이 인건비 때문에 못한다.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결국 미국도 자기네 고용을 해야 되고 자국 내 부가가치를 늘리고 싶은 거예요. 네. 중국도 그걸 똑같이 하고 싶으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난 물러설 수 없어. 그렇죠. 나는 쌍순환 전략이야. 나도 혁신경제 포기할 수 없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달러가 좀 돌아섰을 때 올해 많이 기대하시는 게 2000년대처럼 달러가 약세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중간재로 중국에 수출해 중국이 수출하고 미국과 호호하 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그건 안 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되는 거는 정말 우리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업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 바뀌는 건데 그런데 저희들에서 자동차 삼성전자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지.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좋은 기업은 기업이 좋은데 그쪽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본다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카카오 이런 것들 다시 별로일 것 같아? 아니죠.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걸로 하는 거죠. 올해 그러니까 그런 소위 코로나 이전 이유는 달라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야지 포트폴리오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어쩌면 산업의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자꾸 가서 보시려고 하니까 그런 건 좋은 기업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파이가 커진 사람이 좋은 기업이니까 그것도 포트폴리오 전략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달러가 조금 미국 시장이 좋아지고 달러가 강되면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신흥국의 맞습니다. 부채 문제가 이제 다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데 자꾸 저를 또 왜냐면 시장이 어두운 면을 자꾸 끄집어 봐야 저를 되니까. 왜 또 힘들게 만드는데 이게 결국 아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부채와 에비타를 갖고 있는 어떤 비율을 보는 비율이 있어요. 1위한 기업은 좀비 기업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엄청 높은 거 아시죠? 우리 높은가요? 엄청 높죠. 저는 미국이 높은 줄 알았어요. 미국도 높지만 전 세계가 다 높아지고 있어요. 셰일 오일인가 그것 때문에. 그것도 높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본다면 안 좋아지는 기업은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좋은 기업은 좋아지고 있고 멀리 찾을 게 없습니다. 약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산업 모델에서 개인들도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머징이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이 와중에 금리를 올려서 달러를 지키려는 나라는 매우 위험한 나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나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큰 기회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IMF 왔을 때도 그때가 민주당 집권기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 또 잠깐 안 좋은 얘기로 갈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무역 기구를 통해서 또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줄이거든요 항상.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줄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돈을 워낙 많이 쓰고 싶어서 그때 이머징이 항상 위기가 네. 왔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때는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위기가 왔었고 또 어떤 때는 저 유럽의 이머징 위기가 왔었고 잘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바이든 정부를 너무나 찬양 일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론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리쇼어링 정책 그렇죠.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 때에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강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절대 안 물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은 그냥 제가 클린턴이나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국 생산이 있어야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뭘 압박을 할 것 같냐면 미국에 들어오라 할 것 같습니다. 너 참여하고 싶어? 들어와.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서 해야죠. 중국이 예전에 했던 방법이네요. 중국도 들어오라고 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게임 이론에 보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내시가 말했던. 둘이 신뢰하면은 괜찮은 해가 나오는데 서로 안 믿어가지고 이게 소위 죄인의 딜레마, 프리스의 딜레마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미국과 중국이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미국 보시면 자기네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자유경제 네트워크인가? 그 내가 용어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결국 들어오라는 얘기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곤란한 상황이 인권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북한의 인권도 미국도 결국은 자기네 이쪽에 들어와서 하라고 하는 게 강화될 텐데 중국도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도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그 리쇼어링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글로벌의 그 효용성은 분업을 통한 원가 절감과 저렴한 어떤 뭐라 그럴까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단가잖아요. 가격. 근데 이것이 리쇼어링이 되면 그 합리성이 무너지면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제품에 그게 이제 물가를 건드리게 되는 게 아닌가. 정확히 보신 거예요. 예, 그런 염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플레 기대 중에 하나 좀 길게 말할 때는 제가 제 세미나 PT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상식적으로 가면 서로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은 소비해주면 돼요. 저희 국민소득이 그런 나라에서 왜 제조업을 하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피를 봤던 거죠. 자기의 공동 산업체가 공동화되고 미국에 저런 빈부격차가 나서 미국의 백인들이 저렇게까지 저럴 때는 분노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계속 요번에 어떤 미국에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미국에 좀 뭐 어떤 기업이라 말하면 좀 그러니까 뭐 다 아실 텐데 그냥 미국의 각 주마다 난리예요. 그 환경 기업 유치하려고. 그러면 조건은요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파격적.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건비 이런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정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공동화될까 봐 걱정이에요. 계속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쪽의 밸류체인에 속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그럴 거고 미국도 그럴 거고 우리는 그 중에서 정말 서희처럼 정말 잘해가지고 이거 잘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러한 어떤 리쇼어링의 어떤 그런 글로벌, 그러니까 뭐랄까 각자 도생이잖아요, 이젠. 그렇죠. 각자 도생하는 환경 때문에 나라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다 보면은 이렇게 생기는 어떤 물가 인상 요인 같은 게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 생길 수 있는 요소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걸리는데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볼 때 이 결과가 왔으니까 A가 원인이다 자꾸 찾고 싶어 하는데 원인은 복합적인 겁니다. 그렇죠. 첫째는 돈이 많이 풀렸는데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을 쓰기 때문에 돈은 또 각자한테 돈이 가요. 소비는 그쪽도 자극할 거고 또 자산가격 아직까지는 뭐 자산가격 인플레이 나니까 커머더티 같은 사실 뭐 주식시장은 오른 것도 아니에요. 채권시장 생각해 보십시오.
채권 시장 버블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저 유럽의 그 재정위기 국가들 보십시오. 저는 그게 더 황당했어요. 그런 나라의 국채 발행이 마이너스로 돼요. 마이너스가 아니, 그게 버블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런 곳곳에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번에 코로나가 한 가져본 변화 중에 뭐 기술 혁신을 가져왔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게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산업, 뭐 예를 들어서 IMF 때는 망하기라도 했죠, 금융기관이.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연재해처럼 왔다 갔어요. 그렇죠. 근데 돈은 상상을 이상을 풀었어요. 근데 당장 회수도 못해요. 그러면 그게 증폭될 거라는 거죠. 증폭이 뭐에서 올 것 같냐면, 저는 아까 굉장히 말하려다 지나가 버렸는데, 코로나 이전까지 정상화까지는 아닌데 좀만 다가서는 시도가 나오는 순간,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딱 생기는 순간.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좀 더 로드맵이 정확해지는 순간 폭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트 쪽에 인플레도 나오는 데다가 수요 쪽 인플레만 나면 좋은 건데, 그렇게 되면 저보다는 연준이 훨씬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놀란 게 12월 의사록을 딱 지져보고서 우리 담당자가 왔는데, 테이퍼링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설마 벌써 얘기했겠냐 그랬어요. 남들이 제가 당장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벌써 말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요새 가장 많이 쉽게들 얘기하시는 게, 뭐 미국은 금리를, 연준은 금리 못 올린다. 시장 금리 움직이는 순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맞아,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값이니까. 근데 우리의 할인율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체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안 온다고 했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올지를 모르겠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항상 그런 게 올 수 있다 나올 때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안 와요. 또 괜찮은 줄 알고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뭐 가시적인 게 나오겠죠. 제가 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그 이렇게 근무하셨던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런 쪽 이 통화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생각에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은 못 잡는다. 발생되면은 못 잡는다. 맞습니다. 발생되기 전에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잡아야만 된다. 많은 분들이 연준이 저렇게까지 그 소위 과거의 통화정책의 잣대에서 벗어나는 이런 정책을 장기간 해올 수 있었던 거는 인플레가 안 난다는 전제였어요. 네. 근데 요즘 이제 가장 그 소위 주린이 분들과 여의도에 그 괴리도가 생기는 거는, 왜 사는만 보면 되는데, 윤지호 저 사람도 맨날 전에는 주식이 중요하고 좋은 주식만 하려더니 왜 자꾸 매크로 얘기를 하냐고. 왜 거실을 봐야 되냐. 왜 이런 상황이 와버렸으니까. 저도 이게 내가 농담처럼, 저희 아침에 사실 저희가 하는 유튜브에 하나 올렸던 게 있는데, 저희 담당 팀장도 저처럼 신중 모드여서 내가 좀, 야, 신중 팀장 왔었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야, 너무 신중하게 하지 말고 하다가 이제 또 얘기하다 보면 서로 나오는 결론이, 야, 이거 자꾸 이걸 자극할 것 같다는 드는데, 또 여기서 안 한 게 있는데, 올해 굉장히 중요한 게 커머더티 시장이에요. 그래서 상품 시장. 상품 시장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주인이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상품 시장이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는지. 뭐 구리, 니켈, 뭐 금, 귀금속 시장도 있고 산업용 금속도 있고 뭐. 근데 이쪽은 더 어쩌면 그 투기적이고.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도 움직이는데, 이게 일단 움직이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 구리 같은 경우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좋은데, 잘 보시면 락다운된 셧다운된 공장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스크랩이 생성이 안 되니까 그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이유는 그랬는데, 올라가기 시작해 탄력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상당히 버딩이 되겠죠. 만약 2차 전지 회사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니켈 가격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의 아까 말했던 결국은 실적에 수렴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코스트 요인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또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늘어날 것 같잖아요, 기업들이. 그렇죠. 뭐 탄소세, 뭐. 그러면 유럽에는 이제 뭐 그런 거 안 하면 못 들어. 물론 그거에 좋은 면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차 소위 모멘텀도 강해지고 뭐 좋은 걸 보는데, 어느 날 딱 보는 순간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코스트를 져야 된다는 걸 또 어느 날은 또 나올 거예요, 그 얘기가. 그렇죠. 미국은 아리백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세금 문제도 만들, 뭐 세금을 당장 어떻게, 미국의 소득이 안 좋은데 어떻게 세금을 걷냐 하는데, 그거는 제가 또 이것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미 논의들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적인 요인들의 변화가 막 생기는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면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인플레 기대가 생길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에 있는 분들은 야, 이거 겹치는 거 보면 통제를 하려고 할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 딱 발생된 다음에는 못 잡는다라고 못 딱 잡죠. 생각한다고. 우리는 인류가 얻은 교훈이 결국은 이미 그 심리가 올라간다는 심리가 됐을 때는 급격히 무너져.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사람들이 내가 요즘 놀랬던 게 이제 뭐 어느 동영상을 봤어요. 사실 제가. 근데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플레가 난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빨리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래서 정말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정말 그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그렇다면 그 방어할 수 있는 게 뭘까? 인플레가 나니까 뭐 독일 때는 현금을 휴지처럼 됐다. 그건 너무 바이마르 공화국 때 특수한 상황이고, 금리가 그래서 지켜보는 거고, 여의도 사람들이 좀 답답하지만 이걸 자꾸 떠드는 이유는 뭐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나 논의될 줄 알았는데 놀라운 건 벌써 논의가 됩니다. 그러게요. 저도 네. 사실 2023년 뭐 얘기했던 게 언제 바로 그 전번이었는데 바로 테이퍼링 얘기가 저는 나오니까. 그래요. 2020년에 경기 회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오든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오든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오든 다 금리를 자극하는 건데 사실 이게 뭐냐면 옛날 세계화 국면에서 우리가 이런 경제 상황에서 실물 경제가 좀 안 따라주니까 금융화를 통해서 버텨왔거든요. 이 금융화라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금리가 그 저금리 토양하에서만 이 나무가 자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좀 많이 흔들리기 있구나.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는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부채로 버티는 자영업자는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어려워지죠 지금. 그렇죠. 도산하고. 처음엔 거기만 망하겠죠. 하지만 그 반대급부가 계속 돌아오고. 저는 요즘 헷갈려요. 뭐냐면 저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자지만 사실은 뭐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익이 자영업자들의 어떤 생존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은 굉장히 좀 아까 이모님 말씀드렸지만 뭐 자국의 경제 체력이 굳건한 아무 상관없는데 달러를 어떻게 하든지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금리 올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라는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머징 쪽도 기업도 마찬가지죠.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애들은 재평가될 텐데 속하지 않은 것들은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완전히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의 교역이 주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불평등, 차별화 해소하겠다고 유순한 얘기를 하지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왜 서로 남을 돌볼 여유가 없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요. 그럼 미국 보십시오.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 올해 무역 적자 규모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이미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게 아니라 바이든이 왜 우리가 돈 나와준 걸 중국 물건 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 개방정되는 그래도 교육이 많이 늘어나야 좋은데 뭐 그런 쪽으로 얼마 전에 뭐 운이 모르니까 이제 뭐 운이 뭐 해운주가 엄청 들고 배가 다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에 자꾸. 그렇죠. 아까 제가 월급이 뭐 500만 원씩 늘어나는 게 좋은 거죠. 어느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기저효과의 착시인데 그런 예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런 데이터를 좀 지켜보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양극화 문제, 그러니까 이게 개인 간만이 아니라 기업 간에도 지금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부가 쏠리고 네. 그 외의 기업, 그러니까 러셀 그 지수 보면은 러셀은 되게 약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러셀의 이익은 뭐 7, 8%가 떨어지고 플랫폼은 뭐 5, 6%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나라에 고민이 생겨요. 아, 그래. 올라간 대형주가 좀 쉴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까? 좀 중소형주. 러셀을 보고 있으면 러셀이 좀 버텨는 주지만 이익을 못 벌고 다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지금 앵무새처럼 계속 이익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서 저 사람 뭐 똑같은 말 한다 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구조적이라면 그 고민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카카오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그런 대표 기업들을 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샀다는 게 굉장히 스마트해졌다고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 자금들은 영끌 자금도 아닐 것 같고 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좀 우리는 좀 싸게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좀 더 좋은 기업들이 더 나와야 되는데 확장성이 그만큼 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무분별하게 자동차 쪽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 중에서 전장을 하나 당한다면 뜨길래 우리 애널리스트 쪽이 아니라 그 기업 관계자가 우연히 제가 아시는 분이어서 전화를 했어요. 뭐 주가가 한 40%가 50%가 더라고요. 한 3일간. 그래서 내가 회사 잘 되나 봐? 야, 너네 뭐 회장이 잘해주겠다 했더니 야, 코미디 아니냐 한마디가 우리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데. 아니 뭐 계획은 있는데 제가 하지 않겠냐 했더니 그 말이 그게 들어가려면 그 모든 기업이 다 하고 싶겠죠. 선택이 된다는 자신도 없고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하시는 현재 분위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또 전 동료들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래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들을 많이 찾아주니까 그런 기업들이 그래도 의외로 많으니까 그래도 뭐 여의도 사람들 너무 답답해 하시지 말고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같이 있는 기업들은 사놓고 뭐 삼성전자만 4, 5년 들고 계실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도 4, 5년 갖고 계시면 그렇죠. 충분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지금 센터장님 그 구조적 모순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플랫폼 그러니까 대기업에게 쏠리고 작은 기업들은 어려워지는 이 현상. 그러니까 그 구조적 모순을 손대려는 시도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결국 바이든이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이런 그렇죠. 중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또 이게 시장을 흔들진 않을까요? 이 또 요소가. 사회자님이 이제 또 자꾸 저를 보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요소는 다 끄집어내 보려고. 그러니까 정확히 보세요. 바이든 정부에서 잘 보시면 환경 관련도가 되게 좋아지는 건 맞아요. 네. 야, 근데 이제 당장 이제 처음에 이번에 자동차가 반응한 거는 트럼프 때 이 어떤 속도를 탁 꺾어놨었는데 다시 복귀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 전기차로 가겠구나 해서 좋긴 좋았는데 이제 거기에 내야 되는 소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길티 텍스라는 것도 이제 확대될 거예요. 길티 텍스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기 저 여러 환경 가지, 오염을 배출하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해당되는 플랫폼 기업들도 해당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는 단순하게 이익을 중시하니까 이익이 뭐예요? 내가 쓴 매출에서 돈을 번 돈에서 비용을 빼준 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프하게 보면 얘가 대강 생산이 이만큼 늘면 단가가 얼마니까 생산량 가격이 이만큼 벌었고 여기서 빼줄 게 줄어들면 좋다니까요. 작년에 기업이익이 좋았던 거는 빼줄 게 많이 줄었었어요. 그냥 뭐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전 더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금 고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잘 보니 금융권들도 뭐 많이 그렇죠. 줄이잖아요. 인력 많이 감축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아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데이터가 축적됐을 것 같은데 재택근무 많이 했으니까 얘는 꼭 없어도 별 영향 없는 애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건비 같은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업계에서는 영업 활동을 안 해도 뭐 비용 수익이 차이가 없더라. 뭐하러 영업비 쓸 필요 있냐? 뭐 분담비. 그렇게 돈 써야 되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효율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진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을 봤는데 그 마진을 갖다가 매출이 느는 걸 보고 마진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안 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올해 확인한 거죠. 여기까지가 안 되는 건 정리해. 잘 보시면 기업들이 사업부 정리하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기업들도 행동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늘려. 그러니까 공장 들어오라고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자국 내 산업을 키우고 싶은데 이것도 못 들어오게 저것도 못하게 해도 죽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긍정적인 부분 외에도 결국은 최초 기업단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정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데이브 포토너라는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은 항상 오르는 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미국의 어떤 로빈후드. 로빈후드. 엄청났죠. 예. 그 대표적 사건이 이 사람들이 저걸 샀었잖아요. 그 크루즈 회사들. 버펫이 팔 때 버펫은 늙었다. 뭐 이러고. 근데 이러한 식의 2020년과 같은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가 그때는 너무 안 좋은 상황에 벗어나니까 기대를 막 반영해 왔다면 계속 말씀이지만 이제는 레벨과 어떤 그런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성,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성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올 한 4월경에 바이든 정부가 생각보다 시장에 좀 무거운 화두를 던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싶어 하시는 센터장님께 자꾸 부정적 키워드를 자꾸 던져드려요. 좋은 얘기 마지막으로 좀 물어봐 주시죠.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해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지금은 사실 좀 이렇게 뭐라고 비관론자 네.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은 전부 잘 될 그런가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한번 짚어봐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곤혹스러운 질문을 드렸는데, 근데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 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 좋은 기업만 보고 우리가 이게 버텀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거시경제를 보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이 탑다운이 나을까요? 저는 미드라울 어프로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는 그 산업 자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산업을 보고 있으면 그 나라 경제가 좀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2017년, 18년에 우리가 이익이 좋았음에도 PR이 내려오는 레벨업에 실패했던 거는 반도체 외에는 좋은 산업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월드 이코노미가 완전 무너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산업별이 그 산업에서 위도 보고 아래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좋은 산업은 별거 아닙니다. 파이가 커지는 산업에서 앞으로 점점 시장 네, 규모가 좋은 산업의 나쁜 기업이 나쁜 산업의 좋은 기업보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텀업 완전 방식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근데 좋은 산업을 먼저 정하죠. 그러니까 뭐 이 산업은 그래도 계속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이 산업에서 좀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서 예를 들어 최근에 많이들 뭐 다들 얘기하는 게 저도 반도체 좋아하고 배터리 좋아하고 뭐 자동차 좋아하고 그다음 저도 무형제 경제 좋아하니까 컨텐츠 쪽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 잘 좋아하잖아요. 근데 건설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건설은 일단 기업들이 좋아요. 하도 옛날에 많이 당해가지고 현금을 너무 쌓아놨고 정부 정책 때문에 저렇게 됐던 건데 잘 뒤져보시면 건설업에서도요. 뭐 재건축이 늘어나면 어떤 변화가 올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좋아질 기업도 있을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좀 건설 산업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거기서 또 동교롭게도 뭐 어떤 회사는 올해 작년 시절 별로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아질 산업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산업에서 좋은 기업이 너무 올라 있으면 나쁜 기업이라도 거기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탑다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많이 빠졌을 땐 보시지 말고요, 주가가. 그때는 탑다운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맞아요. 내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탑다운을 봐셔야 돼. 금리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저도 제가 가장 창피해하는 게 2007년에 연간 전망을 엄청 세게 졌어요. 아, 왜? 너무나 좋아질 거다. 최악의 2008년에 금위기가 왔었죠. 제가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내가 썼던 게 있어요. 혼자서. 내가 이런 실수는 다시 안 한다. 왜냐면 도취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징후가 뭐 빅숏을 했던 마이클 머리만 알았던 거 아니라 여러 가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었고 2005년부터 꺾였었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항상 올라온 뒤에는 제가 굉장히 매크로를 좀 배우는 편이고 기본적인 평상시에는 그냥 주식을 고르거나 이럴 때는 항상 미드라울 어프로치가 중심이 되고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지난 4월 같은 때 되면 일단 무조건. 뉴스는 다 드세요. 유튜브도 보시지 말고 이 파이로 머니터도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사야 돼. 그때는 좋은 기업이 뭘까만 고민하다가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나눠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있는 어떤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예, 일어날 수 있는 진짜 불확실함 그 자체를 그냥 한번 다 이렇게 점검을 해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그쵸. 될지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인 줄 알지만
나이트란 사람이 이제 불확실성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리스크란다는 건 리스크는 바이나 매도자나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불확실성은 그래서 불확실성이 이윤을 창출한다고 나이트란 경제학자가 주장했는데 왜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불확실성에서 기회가 오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될 거냐 안 될 사람이 걸 거냐는 확률을 접근해야 되는데 뭐 오늘도 파이널 모니터가 이게 좋은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신다니까 리서치 베이스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결국 그거는 마지막 나온 변수 하나는 결국 이익이라던가 이익에 기반한 좋은 기업이 뭐냐의 문제에 집중될 뿐이 다른 것들은 사실 부가적인 거다.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너무 좋은 기업들이 좀 제 생각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에 와서 고민할 뿐이지 그게 바뀌진 않았다는 거.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그 밤에 혼자 이렇게 사색을 많이 해야 될 화두들을 많이 던져주셔가지고 걱정인데요. 그래서 네. 이번 주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12월 달에 유튜브 같은 데가 많이 나갔다 오더니 하나도 안 나오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가는데 장이 빠질 때 나와서 또 안 좋은 얘기하면 또 아유 근데 안 좋은 얘기 한 건 아니죠 제가. 아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저는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생각.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사실 좀 약간의 혼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기회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나침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뭐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사이클 대표님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고민했던 거였어요. 결국은 내가 어느 순간에 판단을 할 때 가늠자가 뭘까?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읽는 책이 하워드 막스 책인데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40가지 원칙을 적은 20가지 원칙을 적었는데 하워드 막스의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하여튼 제가 하워드 막스. 근데 거기서 항상 중간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시계추가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데 그때 가늠자가 뭐냐를 하면 결국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중간에 슈팅이 있을 때는 우리가 놓칠 수 있지만 우리 주린이 분들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숙한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시해야 될 건 뭐냐? 뭐 미스터 마켓 조울증과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무기는 뭘까? 그래도 우리가 명확한 심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그 생각이어서 오늘 시장을 나쁘게 말씀드렸다기보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들이죠. 이게 자기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피 같은 돈인데. 투자는 잃으면 워렌 버핏의 용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잃지 않는 투자자가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생각해볼 이 키워드들을 던져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